채권 가격이 하루 새 4% 넘게 급락하면서 거의 발작에 가까운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나온 파월의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파월 발언을 곱씹어보던 시장이 이제 정말 큰일 난 건가 하면서 공포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그런 점이 시장에 급격히 반영되면서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30년물 금리 보고 가겠습니다. 10년물이고 30년물인데요. 하루 사이에 채권 가격을 흔들 만한 글로벌 메가톤급 이슈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온전히 파월의 발언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중립금리, 파월이 중립금리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올랐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의 시장이 파급력을 주었는데요. 그건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파월은 이 중립금리라는 걸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알쏭달쏭한데요. 왜냐하면 중립금리 자체가 이론에만 나오는 금리, 즉 추정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는 중립금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멘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중립금리를 그렇게 이해를 잘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시장에 한 번씩 쇼크를 주곤 하는데요. 이번 9월 FOMC에서의 파월의 발언은 지난 2018년 10월에 있었던 롱웨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딱 5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2008년 10월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 미국 주식시장은 2018년 10월 거대한 하락을 경험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10월 3일에 나왔던 파월의 발언이었는데요. 당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매우 약했을 때 매우 완화적인 저금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지만 점차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중립을 지나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립까지 가려면 롱웨이, 한참 남았다. 즉 금리 이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겁니다. 시장이 당시 이를 얼마나 충격으로 여겼는지는 흔적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이 새파랗게 질린 이 S&P 보이시죠? 이 시발점이 바로 10월 3일 이날이었습니다. 즉 이날을 기점으로 올랐던 S&P 500이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2018년 주식시장은 20%가량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립금리라는 게 유령이라서 더 무서운데요. 누구도 정확히 답을 내놓을 수 없고 모형에 따라 숫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연한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롱웨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누구도 중립금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모른다. 불확실성 플러스 불확실성인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게 증폭되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채권시장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시장이 5년 지났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다시 오고 있는데요. 달라진 건 파월의 발언뿐입니다. 5년 전 우리 금리가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멀었다고 말했던 파월이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실제 금리가 중립금리를 웃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 이 트라우마를 후벼파는 문장이 나오죠. 그런데 중립금리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또 시장이 팔짝 뛰는 겁니다. 중립금리, 저거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도 안 되는 건데 또 막연하게 올랐을 수 있다고. 그럼 도대체 뭐 얼마나 더 오르는 건데? 그럼 다시 또 올라서 또 지금 금리가 긴축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가? 이 5년 전 겪었던 롱웨이 트라우마가 또 한 번 시장을 직격하면서 일단 시발점으로 이날 채권 시장을 완전히 학살에 가까운 국면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립금리 인상 논쟁 플러스 텀 프리미엄 언급을 하면서 이 단기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베어 스티프닝이 올 공산이 크다, 이런 공포가 더해지면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급등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페드와치의 전망을 보면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날 영국이 아직 물가가 꽤 높은 가운데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보면 결국 단기물 금리는 비교적 현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장기 국채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의 시장이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또 2018년도 보였던 끔찍한 기억을 가진 시장이 결국 주시장에서도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 그거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 중립금리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 거냐? 이게 내려가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립금리가 내려가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진보나 생산성 증가가 일어난다면 중립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경제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이자율 수준, 그걸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정의한다면 그 레벨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고령화 현상이 심해져서 인구 구조가 늙게 되고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줄고 자본재 수요도 줄고 이런다면 중립금리 레벨 자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과는 반대로 나쁜 의미에서 경제가 활력을 잃는 측면에서 중립금리가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공자님 말씀에는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중립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경기 침체일 때 그렇습니다. 중립금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투자와 저축곡성이 만나는 시점에서 형성이 되고 경기 침체로 투자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해서 투자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중립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중립금리가 내려간다면 지금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서 경제가 긴축적인 상황인데 중립금리가 더 내려가면 더 긴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연준은 비로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명분이 생기고 그때가 되면 단기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중립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중이다. 그럼 우리가 실질금리가 중립보다 높으면 긴축적이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금리가 덜 긴축적인 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금리 수준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여기서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 해소를 위해 장기금리는 올라가고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에 견디지 못한 한계 주체들이 결정타를 맞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가 와서 중립금리가 내려가면 그때는 실질금리가 또 중립금리보다 너무 위에 있게 되니까 다시 긴축적이게 되는 거죠, 경제가. 그럼 다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고 이런 시나리오가 중립금리라는 틀로 보는 금리나 시나리오인데 중립금리가 이게 내려가기는 올라가는 중이면은 이 중립금리가 사이클상 내려가려면 너무 한참 남았겠다 이런 가능성을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이 깊게 인지를 하면서 아 정말 고금리 시대는 멀고 험하겠구나 금리 인하까지 또 롱웨이겠구나 이런 2018년에 이어 또 롱웨이 트라우마가 거듭되면서 지금 경제를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립금리 자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립금리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브랜베어 이것으로 마치고요. 올가 오브 사랑,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